2017년 가을, 서울에서 살고 있던 50대 여자 백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나눌 재산이라고 해봐야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사를 결정했고 없는 돈에 집을 구하다 보니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요양보호 사이를 구할 수 있었던 그녀는 직장에서 멀지 않은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경기도에서 집을 알아보던 어느 날,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 그녀는 원하던 아담한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빌라였지만 무엇보다 문제였던 가격도 저렴했고 혼자 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구옥 빌라였지만 그녀가 선택한 집은 1층이었으니 문제가 될 것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했던 건 마치 일부러 막아두기라도 한 것처럼 안방 창문에 청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려고 해도 청테이프 때문에 도저히 창문을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겨울 찬바람을 막으려고 붙였나 보다 생각하며 그녀는 마음에 드는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수일의 시간이 흐른 주말 오후, 이삿짐을 모두 정리한 그녀는 마음에 걸렸던 안방 창문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창문을 꽁꽁 가로막고 있던 청테이프를 떼어낸 그녀는 이사 후 처음으로 안방 창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밖으로 잡초가 무성하고 녹이 잔뜩 슬어있는 동네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사용을 안 한 지 꽤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놀이터에는 마을 아이들은커녕 노인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녹이 잔뜩 슬어있는 그네와 시소, 그리고 미끄럼틀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싹한 기분을 느끼며 창문을 닫으려던 그때 맑던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한적한 경기도 시골 마을에서 놀이터 흙바닥에 떨어지는 비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창틀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비를 구경하고 있는데 기괴한 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바라보았더니 젊은 여자가 비를 흠뻑 맞은 채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언제 왔지?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그녀를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여자에게서 섬뜩한 기운을 느낀 그녀는 마치 몰래 훔쳐보다가 걸린 사람처럼 황급히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빌라 뒤쪽이 뒷산과 연결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놀이터가 있다는 것은 그녀도 몰랐습니다. 소나기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청소를 마무리하던 그녀는 놀이터에 있는 여자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자가 놀이터에 있으면 우산이라도 갖다 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앞에는 아까 그네를 타고 있던 여자가 서서 그녀를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안방 구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왜 남의 집을 훔쳐보고 그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자에게 말했지만 여자는 아랑곳 없이 안방 여기저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로 다 들어왔네? 그녀는 여자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무서운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귀신 놀이터에 산 사람이 왜 기어들어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여자라고 생각한 그녀는 거칠게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기분 나쁘게. 전에 살던 사람이 왜 창문에 청테이프를 붙였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불쾌했던 오후가 지나고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여자가 쳐다보며 숫자를 세던 안방 구석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불빛을 비춰가며 여자가 가리켰던 구석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안방에는 그녀 말고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수면등을 켜둔 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창문 밖 놀이터에서 누군가 그네를 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그 정신 나간 여자가 왔다고 생각한 그녀는 차마 창문을 열지 못하고 길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누군가 그녀의 안방 창문 앞으로 걸어와 창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여자의 실루엣도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야? 창문을 막 열려던 그때 이번에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 후 일가 직장만을 오가던 그녀는 마을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걸어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런데 인터폰 화면으로 아까 낮에 놀이터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안방 창문 밖에도 그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고 창문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녀의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야? 인터폰 화면으로 보이는 여자는 비에 흠뻑 젖은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창문 열지 마. 그 창문 열면 너 죽어. 당신은 분명 창문 밖에 있었는데. 그거 나 아니야. 창문 밖에 있는 그거 귀신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터폰 속의 여자가 동네 친구를 데려와서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오래된 토착민들이 사는 마을에
외집 사람이 이사를 와서 텃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이사를 한 후에도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가지 않았고 그저 이방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녀는 인터폰으로 보이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친구 데리고 당장 꺼져. 그녀는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문 밖의 여자는 현관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 명심해. 그 창문 열면 너 죽어. 그녀는 여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장 창문 앞으로 걸어간 그녀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분명 창문을 열기 전까지도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는데 창문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그네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별 이상한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한 그녀는 창문을 잠가버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해가 뜨는 대로 당장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던 그녀가 막 잠이 들은 그때 안방에서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어두운 안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안방 천장에서 흐릿한 사람의 형체가 벽을 타고 기어 내려오더니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도 한 명이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창문 앞에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오후에 창문 밖에 서서 안방을 가리키며 여자가 했던 말대로 그녀의 눈에는 3명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창문 밖에는 한 명의 실루엣이 더 보였는데 그 형체는 어떻게든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그네 소리는 마치 그녀가 창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슬쩍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던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방을 떠돌아다니던 형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미친 듯이 안방에서 달려나갔습니다.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었던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고 문 밖에는 낮에 창문 밖에 서서 비를 맞고 있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자신의 신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자는 젊은 나이에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은 그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그녀가 이사온 놀이터와 연결된 집은 무당이 처음 신내림을 받고 신당을 꾸민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뒷산 아래 놀이터에서 밤마다 산귀신들이 내려와 그네와 시소를 타며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무당이었던 여자가 온갖 처방을 다 해봤지만 산귀신들은 끊임없이 내려와서 밤마다 놀이터에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무당은 놀이터와 연결된 안방 창문에 부적과 청테이프를 붙여서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산귀신들이 창문을 두들기기 시작했고 결국 무당도 그 집을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이상 비어있던 집에 그녀가 이사를 들어왔고 걱정이 되었던 무당이 놀이터를 찾아와 그녀에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무당의 말대로 빌라 뒷산에는 주인이 없는 무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경기도에 마련한 그 집을 떠나 직장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집은 빈집으로 남아 다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버려진 동네 놀이터로 모여든 귀신들은 빌라 뒷산에 아무도 찾지 않는 주인 없는 무덤의 홀령이었던 걸까요? (2016년) 겨울 30대 남자 장 씨는 폐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하고 넓은 폐차장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그에게 최적의 일터였습니다. 견인기사들이 실어오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교통사고로 완전히 부서진 차량들이었습니다. 장마철이면 침수된 차량들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는 폐차할 자동차에서 쓸만한 부품들을 탈거하고 판매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직원들은 영업이 끝난 폐차장 마당에서 삼겹살을 굽고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할 무렵 직원들을 모두 보낸 그는 두꺼운 철문을 잠그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끔 술에 취할 때마다 집이 아닌 폐차장 숙소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폐차장 마당과 작업장을 비추던 형광등을 모두 소등한 그는 구두를 벗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그때 분명 폐차장 정문을 잠그고 들어왔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파에서 일어선 그는 정문을 비추고 있는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화면에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육중한 철문만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안 잠그고 들어왔나? 그는 폐차장 마당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육중한 철문을 닫고 잠그려던 그때 정문 앞에 설치된 볼록한 반사경에 젊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목이 꺾여 있었고 한쪽 다리가 심하게 뒤틀린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고개를 돌려 여자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반사경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에 취해서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며 그는 사무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시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려는데 폐차장 직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격리를 보고 있는 여직원이었습니다. 과장님, 또 사무실에서 주무세요? 자려고 누웠어. 근데 왜? 왜긴요. 그냥 걱정돼서 전화드렸죠. 근데 사무실에 고양이 들어왔어요?
고양이? 그는 반사적으로 어두운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고양이 없는데? 아닌데, 고양이 우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데요? 그는 여직원이 자신에게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술에 취하면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그에게 겁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자, 내일 지각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그는 컵에 물을 따르며 별 생각 없이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제1작업장 화면에 찌그러진 자동차 안을 살펴보고 있는 어떤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뒤틀린 발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귀기하게 꺾여있는 목으로 자동차 안을 살펴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그는 서둘러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을 위협적으로 흔들며 작업장으로 들어간 그는 어두컴컴한 구석에 서 있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빨리 나가세요. 하지만 여자는 어두운 구석에 기괴한 모습으로 서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손전등을 비춰본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는 붉은색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여자는 뒤틀린 다리를 질질 끌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 있어? 넌 알지? 여자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살을 칼로 베는 것 같은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새카만 눈동자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까맣게 어두운 폐차장 마당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는 갑자기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더니 다리를 질질 끌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던 그는 여자가 사라지자 폐차장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육중한 철문을 열려고 하는데 방금 전 작업장에서 보았던 여자가 철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걸어와서 철문을 두 손으로 붙잡더니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왜 도망가? 우리 코코 어디 있어? 우리 코코 좀 찾아줘. 그는 여자를 피해 사무실로 달아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 문을 잠근 그는 유리문 밖으로 보이는 폐차장 마당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폐차장의 모든 곳을 비추는 CCTV 모니터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곧 폐차를 앞두고 있는 자동차들 사이로 다리를 질질 끌며 돌아다니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뭔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처럼 깨진 자동차 유리 속으로 얼굴을 집어넣고 자동차 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겁하며 깜짝 놀란 그가 소리가 들리는 곳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고양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이를 돌아다니던 여자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대의 모니터 화면을 살펴보며 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면에서 사라졌던 여자가 사무실 유리문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는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코코 여기 있어? 코코야, 코코 어디 있어? 여자는 끔찍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어두운 사무실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이 부서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숨도 쉬지 못한 채 책상 아래 웅크리고 숨어있던 그때 사무실을 돌아다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들키지 않기를 기도하며 질끈 눈을 감고 있기를 한참. 마침내 발걸음 소리가 멈추더니 어두운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천천히 눈을 뜨고 네 발로 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반대편 책상 아래에서 목이 꺾인 여자가 네 발로 기어나오며 그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빠른 속도로 그에게 기어와 꺾어진 목으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숨어 있었네? 그는 필사적으로 달려가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열은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다음날 오전, 폐차를 앞두고 있던 자동차 시트 밑에서 죽은 고양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자동차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져 있었고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사고가 난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유족들은 폐차장으로 달려와 죽은 고양이의 시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는 죽은 고양이를 안고 떠나는 젊은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사고 나신 분이 여자였나요? 젊은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언니였어요. 사진을 보던 그는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어젯밤에 목이 꺾인 채 폐차장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던 바로 그 여자가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고양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젯밤 뒤틀린 다리를 질질 끌며 폐차장을 돌아다니던 여자는 시트 아래 깔려있는 죽은 고양이를 찾아온 여자의 혼령이었던 걸까요? (2022년) 여름 40대 남자 윤 씨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유료 낚시터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점과 관리실이 함께 있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가 그의 사무실 겸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가 관리하는 낚시터는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도로와 멀리 떨어진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였습니다.
비를 막아주는 가림막도 찢겨나가서 비가 오는 날은 낚시꾼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낚시터는 점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단골들도 찾아오지 않는 흉물스러운 낚시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고치고 시설에 투자를 하자고 사장에게 요청해봤지만 사장은 항상 돈이 없다며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던 평일 저녁. 그는 낚시꾼이 한 명도 없는 텅 빈 낚시터를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가림막 사이로 비가 흘러내렸고 자동차에서 떼어낸 의자들은 앉지도 못할 만큼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러니 손님이 없지. 그는 터덜터덜 컨테이너 박스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9시. 간이 침대에 누운 그는 빗소리를 들으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낚시터는 곧 폐업할 것 같았고 이제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 못 들고 있던 그때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낚시 손님은 끊긴 지 이미 오래였고 비가 오는 날은 특히 낚시터를 찾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림막이 찢어져서 비가 줄줄 새는데 낚시꾼이 찾아올 리가 없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누가 왔지? 그는 컨테이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낚시꾼들은 제일 먼저 그를 찾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문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리번거리고 있던 그때 멀리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좌대들을 지나쳐 낚시터 끝까지 걸어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반대편 좌대들을 비춰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발소리가 들렸는데. 사실 이런 날씨에 낚시꾼이 찾아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허탈하게 웃으며 돌아서는데 비를 맞아 흠뻑 젖은 의자에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윤씨는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그 노인은 가끔씩 먼 길을 걸어서 낚시터를 찾아오는 동네 단골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와 그의 인연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2년 전에 낚시터를 찾아온 할아버지가 그에게 핸드폰 문자를 대신 보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병으로 손이 덜덜 떨리는 할아버지는 직접 문자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내서 그에게 보여줬었고 종이에는 아들에게 보내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들아, 못난 아비다. 엄마가 많이 아파서 그러니 꼭 연락 좀 해다오. 엄마가 자꾸 너를 찾는구나. 돈 달라는 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연락 좀 해다오. 2년 전에 그는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문자를 대신 보내주었지만
아들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낚시터를 찾을 때마다 그에게 문자를 부탁했고 그는 매번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는 아들의 답장을 기다리며 할아버지와 그의 인연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수개월 전부터 할아버지는 더 이상 낚시터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아프시거나 아니면 단골들이 오지 않는 것처럼 그저 할아버지도 다른 낚시터를 찾아가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오늘 밤에 할아버지가 낚싯대도 없이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아드님한테 문자 안 보내세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아무런 말도 없이 흠뻑 젖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만 계셨습니다. 낚싯대 안 가져오셨어요? 제 거 빌려드릴까요? 또 말을 건네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표정한 할아버지를 보며 그는 더 이상 말을 시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텅 빈 낚시터에 할아버지만 남겨두고 컨테이너 박스로 돌아왔습니다. 이런저런 근심으로 뒤척이다가 이제 막 잠이 들려던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셨나? 문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걸어 나가서 컨테이너 박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 이상한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며 컨테이너로 돌아왔는데 어느새 들어온 건지 할아버지가 방 안에 앉아서 고통스럽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비에 흠뻑 젖어 있어야 할 할아버지의 몸이 물기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들어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고통스러운 기침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2년 동안 문자를 대신 보내주며 친해졌다고는 해도 할아버지는 절대로 그의 숙소에 함부로 들어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몸이 편찮아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서둘러 이불을 깔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일단 좀 누우세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뚫어지게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더니 평소에 할아버지가 항상 앉았던 그 자리로 가서 흠뻑 젖어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문자를 부탁하지도 않았고 낚시를 하러 온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러 오신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 보던 사이에 치매에 걸리셨나?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소나기가 그친 새벽 3시. 이상할 정도로 가깝게 들리는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숨소리에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되었던 그는 손전등을 들고 할아버지가 계시는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가며 할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좌대들과 숲까지 샅샅이 살펴봤지만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집으로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며 발길을 돌리던 그때 아무도 없는 고요한 낚시터에서 누군가 물속을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비춘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물속에는 목까지 물이 차오른 할아버지가 서서히 물속으로 잠겨가더니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낚시터에는 그의 신고를 받은 사장과 경찰들이 와서 물속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물속에서 할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허위 신고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녹화된 화면에는 아무도 없는 좌대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그의 모습만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 새벽에 그가 보았던 할아버지가 함께 찍혀 있어야 했지만 녹화된 화면에는 그가 혼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어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결국 경찰들은 모두 돌아갔고 그는 마을을 수소문하며 할아버지의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낚시터 단골 손님 중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남자가 있었고 그는 남자가 알려준 할아버지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다른 집들과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었고 아주 낡고 오래된 구옥이었습니다. 보수가 안 된 낮은 담벼락은 여기저기 균열이 되어 있었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랑 교류가 없다고 했습니다.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항상 집에서 아픈 할머니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개월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할아버지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녹슨 대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작은 마당 안으로 쪽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걸어가 쪽문을 밀어보았습니다. 쪽문이 열리고 방 안을 들여다본 그는 손을 덜덜 떨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은 할아버지가 이미 숨진 지 수일은 지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혼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손에는 아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덜덜 떨며 할아버지가 쓴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목소리라도 다시 듣고 싶었는데 이젠 그것도 어려울 것 같구나.
내 엄마는 먼저 하늘나라로 갔단다. 이제 곧 애비도 따라가야 할 것 같구나. 보고 싶다, 우리 아들. 가난하게 키워서 너무 미안했다. 그래서 엄마도 애비도 우리 아들 원망한 적 한 번도 없단다. 늘 미안하고 항상 사랑해, 우리 아들. 돈도 없을 테니 장례는 간소하게 차리고 화장해서 엄마 곁에 뿌려다오. 그는 더 이상 편지를 읽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그는 아들에게 문자로 보내주며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제 낚시터 관리자 일을 그만둔 그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던 그날, 낚시터를 찾아온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그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할아버지의 홀령이었던 걸까요? (2011년) 여름, 50대 남자 강 씨는 산골 마을을 찾아다니며 온갖 물건을 파는 만물 트럭 장수였습니다. 주변에 상점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산골 마을 노인들은 그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몰고 있는 1톤 트럭에는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물건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소나기가 퍼붓던 주말 오전, 그는 트럭에 물건을 가득 실어놓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전 내내 퍼부었고 오후 늦게 비가 그친 후에야 산골 마을로 늦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출발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벗어난 그는 강원도 산골 마을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도시로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아서 살고 있는 한적한 마을은 그가 한 달에 2번씩은 꼭 들르는 장소였습니다. 저녁 8시. 만물 트럭에서 장사를 마친 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주문했던 물건을 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산골 마을에 올 때마다 장사를 마친 후에 그가 항상 하는 일이었습니다. 차로는 갈 수 없는 산중에 있는 박할머니 댁으로 가려면 꽤 험한 산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돈이 되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는 산골 마을을 올 때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살펴보곤 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어둠이 찾아올 무렵,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주 오래되고 볼품없는 허름한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에 다른 집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산중에 홀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대문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나무 판자를 열고 그는 마당으로 걸어가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벌써 주무시나? 평소보다 늦기도 했고 할 것 없는 산골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일찍 주무시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힘들게 가지고 올라온 물건들을 툇마루에 내려놓고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이 잘 개어져 있었고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인처럼 깊은 산중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걱정되었던 그는 차마 그냥 가지 못하고 할머니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산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툇마루에서 일어섰고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할머니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까맣게 어두운 숲 속에서 중년 여자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자는 툇마루에 서 있는 그를 본 척만 척하더니 곧장 마당 구석에 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여자가 들어간 부엌으로 따라가서 어두운 부엌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솥단지를 열더니 두 손으로 정신없이 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랑 아는 분이세요? 허겁지겁 밥을 먹던 그녀가 멈칫하더니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었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그를 빤히 바라보던 여자는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와서 그를 뚫어지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에게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는 코를 틀어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그의 귓가에 여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있는지 알려줄까? 여자는 새까맣게 어두운 산속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자가 가리키는 장소는 몇 해 전까지 할머니와 함께 사셨던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1년 전에 그도 할머니와 함께 갔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먼저 보낸 할머니는 가끔 할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산소를 찾아가시곤 했었습니다. 여자는 앞서 걸으며 그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여자의 행색 때문에 찝찝하긴 했지만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걱정되었던 그는 여자의 뒤를 따라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캄캄한 산속을 마치 환한 대낮처럼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며 그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쉽게 올라갔던 할아버지의 산소가 오늘은 유난히 멀게 느껴지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상했던 건 여자는 지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숨을 헐떡이지도 않았습니다. 도저히 더는 못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여자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작고 초라한 무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덤은 여기저기 흙이 파여 있었고 주변에는 쓰러진 나뭇가지가 널려 있었습니다. 여자가 멈추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은 무덤이었습니다. 묘비도 없는 무덤 앞에서 멈춘 여자는 무덤 주변을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괴했던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무덤 같지가 않은데요? 여자는 뱅글뱅글 무덤 주위를 돌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짧은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던 여자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내 무덤이야. 소름 끼치는 얼굴로 웃고 있는 여자를 보며 그는 미친 듯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따라왔고 정신없이 달리던 그는 발을 헛디디며 산비탈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점점 다가오고 있는 여자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넘어져 있는 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배고파. 배가 너무 고픈데 아무도 밥을 안 줘. 그는 안간힘을 쓰며 몸을 일으켜서 할머니의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어있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다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무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 방을 향해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여자가 그냥 돌아가기를 기도했지만 결국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천천히 이불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번쩍 눈을 뜬 순간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땀에 흠뻑 젖어있는 그를 바라보며 다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잡것이 자네까지 데려가려고 작정을 했구먼. 할머니는 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산소에 생전 좋아하시던 간식들을 가지고 산소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버려진 무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무덤 앞에 음식들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수. 이거라도 실컷 드슈. 그런데 그날 밤부터 산속에서 흙투성이 여자가 내려와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자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정신없이 밥을 퍼먹고는 산으로 올라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할머니를 산으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버려진 무덤의 주인을 수소문했고 아랫마을에 살고 있던 여자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난폭한 술꾼 남편과 함께 살았었는데 평소에도 남편에게 매를 맞아서 항상 멍이 잔뜩 든 얼굴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밤을 할머니 집에서 함께 보내고 다음날 할머니와 함께 아랫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결국 할머니도 더 이상은 그 집에서 살지 못했고 지금은 아랫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캄캄한 산속에서 내려와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온 여자는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의 홀령이었던 걸까요?
(2021년) 겨울 경남 사천.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40대 여자 김씨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버려진 그림 액자 하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가를 알 수 없는 그림 속의 여자는 깊은 바닷물에서 얼굴만 수면 위로 내놓은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주 기괴한 그림이었습니다. 평소 그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녀였지만 이상하게도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그림에는 한참 동안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 속의 여자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그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림 속의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 가져가지 마. 가져가면 너 죽어. 돌아보니 아파트 단지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 여자가 어느새 온 건지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신내림을 거부한 이후부터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3층 여자였습니다. 저 여자 죽었어. 산 사람 아니야. 그녀는 여자를 피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 8층은 분리수거장이 내려다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장 그림 앞에 3층 여자가 서서 그녀가 살고 있는 8층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렇게 불쾌하고 기분 나쁜 오후가 지나고 저녁 8시. 퇴근한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준 그녀는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들고 다시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라서 그런지 분리수거장에는 그녀를 제외한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그녀는 몸을 오들오들 떨며 돌아서다가 낮에 보았던 버려진 그림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그림에 홀린 사람처럼 그녀는 또다시 액자 앞에 멈춰서 한동안 그림 속의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자의 고통이 그녀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에서 느껴지는 오싹한 기운에 돌아서 걸어가던 그때 어디선가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시선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분리수거장 근처에는 그녀 말고는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그녀의 시선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림 액자로 향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녀는 결국 그림 액자를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추더니 천천히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는 신내림을 거부한 3층 여자가
무서운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림 액자를 뒤로 감췄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3층 여자는 그녀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미친년, 귀신을 왜 집으로 데려가? 그녀는 여자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3층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서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년이 등 뒤에 감춘 그거 귀신 중에서도 최고 악질이야. 물에 빠져 죽은 수살기야. 그녀는 닫힌 버튼을 계속 눌렀고 결국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의 시선을 피해 작은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자신이 왜 그림 액자를 가지고 왔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그림에 대한 욕망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3층 여자가 했던 말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녀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자의 그림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방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그림을 장롱 안에 감췄습니다. 초인종 소리 못 들었어? 초인종? 못 들었는데? 나가봐. 3층 여자가 당신 좀 불러달래. 거절할 틈도 없이 3층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집안을 삥 둘러보더니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자리를 잡았네? 그녀는 평소답지 않게 과민 반응을 보이며 여자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요? 여자는 무서운 눈으로 그녀를 놀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신 소굴에 들어가면서 무슨 허락을 받아? 그녀는 여자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거칠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어리둥절한 남편이 그녀를 추궁했지만 그녀는 끝내 그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그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누워보고 저리 누워봐도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메스껍기도 했는데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몸이 마치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겨우겨우 잠이 들려고 하면 침대 속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면서 가위에 눌리기 직전에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숨이 가빠오고 식은땀이 흘러서 그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뒤척이던 그녀가 이제 막 잠이 들려던 그때 안방 문 밖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못 들었나?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더 선명하고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선 그녀는 천천히 어두운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물방울 소리는 화장실이 아닌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방은 그녀가 남편 몰래 그림 액자를 감춰둔 방이었습니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킨 그녀는 천천히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물방울 소리는 그림을 감춰둔 장롱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장롱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기괴한 소리를 내며 방문이 닫혔습니다.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흔들어 봤지만 방문은 마치 밖에서 누군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패닉에 빠져가던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물기를 가득 머금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 쪽을 보고 서 있던 그녀는 등 뒤에서 점점 그녀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질려갔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의 귓가에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좀 꺼내줘. 그녀는 덜덜 떨며 그림을 숨겨놓은 장롱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을 더듬어가며 장롱 앞으로 걸어가 그녀는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될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분명 귀신에 홀려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롱문이 열리자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썩은 냄새가 순식간에 작은 방을 집어삼켰습니다.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물기를 머금은 발소리가 방 안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목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헥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들고 숨을 쉬려고 애써봐도 물이 입과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죽음의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그림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그림 속의 여자처럼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생각하던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열렸고 문 밖에는 남편과 3층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누워 자신의 목을 두 손으로 꽉 누른 채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녀를 남편이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안겨서야 막혔던 숨통이 트이며 한 번의 숨을 뱉어냈습니다. 3층 여자는 작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던 무당에게 걸은 전화였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집으로 찾아온 무당 할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뻔했구먼. 아주 징한 것이 들어앉았어. 무당은 작은 방문을 열더니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열지 마. 알았어? 무당은 3층 여자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 안에서는 무당의 호통소리와 물기를 머금은 발걸음 소리, 그리고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이 덜컹거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무당의 경고대로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마친 무당은 그림 액자를 오색천에 꽁꽁 싸매고 그 위에 부적까지 붙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당과 3층 여자, 그리고 그녀는 무당이 이끄는 한적한 바닷가로 차를 몰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한적한 바닷가에 차를 세운 무당은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리고 그림 액자를 불에 태웠습니다. 무당은 불에 탄 재를 바다에 뿌리며 먼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승에서 그만 떠들고 좋은 곳으로 가시게.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3층 여자는 결국 신내림을 받았고 지금은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그림 액자는 자신을 데려갈 사람을 찾고 있던 바다에 빠져 죽은 여자의 혼령이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